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10월 7일 수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AA-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이번에 107개 나라의 신용등급이 깎여 내려갔습니다. 신용등급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지킨 건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규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삼성전자 임원이 언론사의 출입기자 신분으로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이 임원의 출입을 정지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제의 삼성 임원이 국회에 등록한 언론사는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취재진이 해당 언론사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엉뚱하게도 생선구이집이었습니다. 삼성 측의 조직적인 묵인 또는 지시가 있었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조성길 전 주 이탈리아 대사 대리가 망명해 국내에 정착 중인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를 놓고 여야 신경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북에 있는 가족의 신변을 감안해 관심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공방 짚어보겠습니다. 5년 전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해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정부가 재차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유 씨는 대법원의 판결을 행정부가 따르지 않고 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간의 재판 과정과 전망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로 등록해서 의원회관을 수시로 드나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임원은 최근에 기자 출입증으로 삼성전자 부사장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국회를 드나들었습니다. 결국 그 삼성전자 부사장은 증인 채택에서 빠졌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감사를 앞둔 추석 연휴,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에 삼성전자 임원이 찾아왔습니다. 류 의원이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 준비 상황을 알아보거나 기업의 입장을 전하는 건 일종의 대관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이 임원이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의원회관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일반인이 의원회관을 방문하는 절차 자체가 까다로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일같이 의원실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 겁니다. 출입 경위를 알아봤더니 삼성전자 명함을 준 임원의 이름이 생뚱맞게 국회 출입기자 명단에서 나왔습니다. 추석에도 뭐 할 거 없이 거의 매일 찾아오길래 근데 도대체 어떻게 국회에 이렇게 막 불쑥불쑥 올 수가 있나 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삼성 간부라고 했는데 출입기자로 왔다 갔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국회 사무처에도 정식으로 등록한 언론사의 기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 의원은 이 삼성전자 임원이 원활한 국회 출입을 위해 기자 출입증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임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류호정 의원실뿐만 아니라 민주당 산자위 간사인 송갑석 의원실 등도 찾아 증인 채택 문제를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부사장의 증인 채택은 무산되고 삼성전자의 의도대로 상무가 대신 나오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저는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법과 정의의 관념이 어긋나는 어떠한 관행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관행을 거부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임원이 기자로 위장해 국회를 출입한 목적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의 일탈인지 삼성전자 차원의 조직적 조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확인된 셈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그래서 YTN 취재진이 삼성전자 임원이 소속된 인터넷 언론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주소지는 그냥 생선구이 음식점이었습니다. 공개된 연락처로 전화를 해봤더니 이 언론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출입기자로 등록된 삼성전자 임원이 소속돼 있는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입니다. 회사 주소는 여의도에 있는 한 상가 건물 지하. 하지만 해당 주소는 언론사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안내판에는 생선구이 음식점이라고 적혀 있고 실제로는 빵 공장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주변 상인들은 언론사 사무실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코리아 뉴스라고 하는 업체가 등록돼 있던데 여기요? 네.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 2년 전부터 여기서 일했는데요. 상가 쪽 식당 그런 거 위주로 있어요. 코리아 뉴스라고 하는 곳이 없어요. 그 빵집에서 돼지그 빵집에서 공장으로 쭉 가는 쓰고 있어요. 공장. 예전에 있긴 있었어요, 그러면? 아예 그런 거 없었어요. 이 언론사가 서울시에 등록을 할 때는 또 다른 주소지를 적어냈습니다. 가봤더니 이번에는 아예 양평동에 위치한 일반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온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자 해당 언론사와는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이번 아니세요? 이게 아니에요.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게 아니에요. 편집인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 역시 명의를 빌려줬을 뿐 실제 이곳에서 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임원이 유령 언론사 소속으로 국회 출입기자 등록을 해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원 개인의 선택인지 삼성의 묵인인지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실체가 불분명한 언론사를 앞세워 대관 업무를 한 것에 대한 관리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삼성전자의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 등록증을 이용해서 국회 건물을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을 방문할 때는 미리 신분증을 제시하고 언제 어떤 사유로 어느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연락이 돼 있어 약속이 됐다.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출입증을 바꿔서 누구든 드나들게 돼 있는데 기자 신분증, 기자 등록증을 가지고 드나들었다.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삼성전자의 부사장 이제 증인 채택 이후에 의원실에 관계자들이 자주 찾아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주로 외부 일정 다니거나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마주치지는 잘 못했는데 보좌진 분들 말에 의하면 거의 매일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정말 궁금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제 집 드나들듯이 오시나 해서 좀 알아본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장기 출입 기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삼성전자 임원이 소속된 언론사가 어떤 곳인지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국회 출입 기자로 등록이 돼 있는가 참 궁금한 거죠. 네, 제가 매체 이름을 조금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 예. 뭐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사무처에서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업 임원이 어떻게 국회 출입 기자로 등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지금 묻고 싶은 심정이에요. 예. 네. 맨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삼성이라고 하는 곳이 워낙 큰 곳이고 언론사가 광고도 얻어야 되고 하니까 하나 어디 가서 얻었는 줄 알았더니 꼭 그런 과정이 아닌지 생각을 했는데 조사를 더 해봐야겠습니다만은 그냥 아예 위조를 한 건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새누리당의 당직자 출신이라는 거죠? 네, 사실 그 기사 자체도 검색을 하면 또 금방 나오더라고요. 예. 보좌진 분들 말에 의하면 아주 친절했다고 합니다. 그냥 오셔서 정상적인 대관 업무, 흔히 하는 대관 업무들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룰 의제가 뭔지 묻고 기업 측 입장 전하고 그런 일들이요. 예. 아무래도 대관청 업무를 맡고 있는 삼성전자의 임원이라면 바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국회를 그렇게 들락날락 했다는 것은 급한 이제 업무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 업무가 뭔지 류호정 의원한테 직접 얘기하거나 아니면 류호정 의원 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한 겁니까? 그저 좀 부사장 증인 채택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다고는 전해주셨는데요. 저희 예. 의원실 분들이 그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 측 입장 전하고 저희가 어떤 것들을 질의할 것인지 좀 정보를 알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네. 제가 한번 궁금해서 뽑아봤더니 현재 통신사가 한 50개 되고 신문사는 한 3,200개 되고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사는 한 9,300개 돼서 합치면 한 13,000개입니다. 이 중에서 국회에 등록된 기자를 갖고 있는 이제 언론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임원이 2016년부터 국회에 등록한 기자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사무처는 그 1년마다 갱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출입기자 관리가 너무 허술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선 지금 사무처에서 확인을 하고 조처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개선을 또 하겠다고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저로서는 이제 그 매체가 언제 누구로부터 설립되었는지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 이제 기자님들께서 취재를 좀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도 생각되기로는 삼성전자 부사장이라고 하는 자기의 상위 직책에 있는 사람이 국회에 증인으로 가게 됐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막고 그 아랫사람을 대신 보내려고 한 것 같은데 이 삼성전자의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다시 빠져버린 겁니까? 그러려면 류호정 의원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의가 없었어요. 다만 이제 여당 간사분이 이제 뭐 예. 증인 채택을 부담스러워 하시더라 뭐 이런 얘기 정도는 받았는데요. 그래도 뭐 취소하자는 뭐 이런 말씀은 없으셔서 제가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상임위를 참여하려고 가니까 불과 시작 몇 분 전에 그렇게 통보하듯이 전달을 받았고요. 예. 사실 뭐 법적으로야 문제가 없겠죠. 다 의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당일 아침에 이미 채택이 되었던 것을 변경해서 다시 의결을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여야 간사 협의가 곧 국회법이라는 이런 관행을 또 증명하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국감을 위해서 이제 뭐 중소기업 관계자분들, 이제 저희 의원실 분들, 정의당 분들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았는데 예. 이제 바로 전날 이렇게 통보를 해주시니 참 난감해졌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국정감사에서 제일 큰 논쟁점이 증인 채택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네, 증인 그렇죠. 채택 문제는 어떻게 된 게 여야가 그럼 깨끗하게 합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를 쏙 빼놓고 네, 하셨고요. 그러면 삼성의 입김이 먹혔다고 보십니까? 사실 제가 오늘 제가 아침에 의사진행반원으로 증인 철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예. 두 차례 이야기하는 동안 좀 합리적인 이유를 두 분께서 이렇게 제시하지 못하셨거든요. 당연히 있었다고 봅니다. 뭐 정의당 이제 저희 의원실에만 뭐 대강 업무 하시는 분들이 왔을 리도 없고 뭐 그분들은 본인들 할 일을 하신 거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진행한 간사분들께도 좀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또 깊이 좀 취재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대화 안 끊어진다는 거 하면 국방부 다시 하는데 그거 법사위에서 20대 때 없었으면 엄청나지 뭘. 그런 무혐의 처리 받았으면 오히려 추미애 장관한테 사과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위원님, 그 발언 기회 좀 주세요. 자, 회의 시작합니다. 아니, 일단 간사님들 회의하고 지금 국회 방송 중이니까 선서 하기 전에 예, 잠깐만 정관이 앉아 계시고 김석기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십시오. 그만큼 우리 이 정도가 하려면 부탁드렸습니다만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청취국민들도 같이 나누어야 중국제 장관하고 만나려고 이제 여기까지 하시죠. 같은 그 동일한 이야기만 그만하시죠. 양 간사님 통해서. 아니 태용 의원님 무슨 이야기 하시려고? 네, 이번에 우리 피격당한 공무원 하자고 직접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 그만합시다. 아니 일단 간사님들 회의하고 지금 국회 방송 중이니까 일단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네, 보신 대로 21대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쟁점이 많은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남편의 미국 여행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면서도 자신이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라고 털어놨습니다. 또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관계장관 회의에서 외교부가 빠진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제 남편의 해외로 출국한 것에 대해서 경위를 떠나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남편의 미국 여행에 대한 사과로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의원들은 장관의 거취까지 거론하진 않았지만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만류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만류를 했는데 실패한 건가요? 예, 제가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줄 사람이 아니고요.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대응에서 외교부의 역할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소집한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 외교부가 빠지는 등 존재감이 없다는 건데 강 장관은 문제를 제기해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 제기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예, 제가 직접 했습니다. 누구 안보실장에게 했습니까? 예, 안보상임위에서 했습니다. 유족이 이번 사건에 대한 유엔 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 강 장관은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유족의 아픔엔 공감한다며 유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남북 정상회담 때 이야기에 답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후 남북 대화가 끊기면서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감사에서는 공무원 피살 사건이 큰 쟁점이 됐습니다. 공무원이 실종된 직후에 우리 군은 월북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북한의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이 실종된 공무원의 구조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우리 군의 초기 대응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공무원 A씨가 실종된 직후 우리 군의 구조 노력이 매우 미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실종 신고가 접수된 당일 군이 군 통신선이나 국제상선 통신망을 통해 북측에 협조 요청을 안 한 점을 들었습니다. 북한도 그 통신망을 통해서 듣고는 있으니까 우리가 실종자가 있다. 혹시라도 북한이 발견하면 우리 협조를 해라. 우리한테 인계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안 했었어요?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실종 첫날에는 북측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평상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북한에 이제 선박이 떠내려오거나 표류자가 있으면 저희가 구조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구조가 될 걸로 현재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후 북측 선박이 A씨를 발견한 것과 A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황을 첩보를 종합한 뒤 인지할 수 있었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여당도 군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엄호했습니다. 군은 사실 가용 가능한 모든 정보 자산을 동원해서 관련 첩보를 적시에 신속하게 수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시에 보고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번 사건에서 야당이 군의 특별 취급 정보, 이른바 SI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면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 기밀들이 이렇게 함부로 유출돼서 이렇게 야당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것을 못 박히면 안보재연사령부 해체하세요. 피격된 공무원이 서해 NLL 인근에서 실종됐는데도 군이 북측에 아무런 연락도 안 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의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다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은 조성길 전 북한 주 이탈리아 대사 대리가 1년여 전에 자발적으로 한국에 입국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또 본인과 북에 있는 가족의 신변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망명사실이 흘러나온 것이 의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조성길 전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한국에 입국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조 전 대사대리가 한국행 의사를 여러 차례 자발적으로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간 입국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건 본인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북한에 있는 가족을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이 사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접촉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전 경로와 국내 거취 여부, 한국행 동기 등에 대해서도 신변 보호를 이유로 입을 닫았습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탈북민의 신상 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게 청와대와 정보기관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합니다. 야당은 그런데도 굳이 1년이 지난 시점에 망명 사실이 불거진 데에는 미심쩍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등 각종 악재에 몰린 정부 여당이 국면 전환용으로 흘린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전형적인 정부 당국이 언론에 리크해서 사실상 정부 당국, 우리 정부 당국이 의도적으로 공개를 한 셈이 되었거든요. 저도 기사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만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야당의 의구심과 별개로 청와대와 정부 역시 민감한 남북 이슈가 잇따라 등장하는데 당황하는 기색입니다. 특히나 오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최고위급 외교관의 한국행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공무원의 피살 사건까지 대화로 풀어보겠다고 공언했지만 이제는 북한 외교관의 망명 소식이 생각지 못한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북한의 반응이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일단 상황 관리에 집중하면서 남북관계의 파장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다음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청장으로서 첫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K-방역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독감 백신 문제로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국내 방역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초대 청장으로 나온 첫 국정감사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방역 책임자로 높게 평가받고 있지만 최근 불거진 독감 백신 상온 노출 문제로 여야 할 것 없이 질타를 쏟아낸 겁니다. 상온 노출 의심 사례는 없다라고 했다가 또 그 접종 사례가 3,000건이 넘게 또 나왔어요. 이런 어떤 보고를 보면서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거 보면서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국민들이 의혹이 생긴 겁니다. 저 맡겠습니다. 일반 국민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괜찮다고 맡겠습니까? 저는 우리 질본에 있는 질본청장님, 보건복지부 장관님부터 맡는 것이 우선이다. 정 청장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 관련한 문제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백신 관리 및 유통 과정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면 해당 백신을 맞겠다는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저하고 의원님 먼저 시범제를 맞자고 말씀하신 건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옳은 자세로 한다면 저는 언제라도 가서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면. 한편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재응시 기회를 달라고 사과했지만 의대생 몇 명의 사과만으로 국민 양해를 구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의료 인력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지적에는 공보위가 400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육군 중장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부부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으로 출국한 강 장관의 남편 이일병 전 교수에 대해 이해가 된다며 강 장관과 지금까지 살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훌륭하다고 적었는데요. 읽기에 따라서 이 교수가 강 장관과 지내느라 힘들었겠다. 그러니 미국으로 떠난 것이 이해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의원은 장관이 1등병과 살았으니 장군하고 살았으면 몰라도 이런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일병이라는 이전 교수의 이름을 군 계급에 빗댄 거죠. 논란이 커지자 한 의원은 해당 글과 댓글을 삭제하고 농담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당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배 수준이라며 너무 한심하다고 꼬집었고,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여성 장관이 아니었어도 이런 말을 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자세로 강력하게 징계하기를 촉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누리꾼들 역시 재미도 맥락도 품위도 없다,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부터 한 의원의 부인이 더 훌륭한 것 아니냐는 조롱까지 쏟아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 성향의 한 시민단체가 남편도 설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협상력을 발휘하겠느냐면서 강 장관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서는 남편이 이번 달 모임에 가야 한다고 하던데 나도 직무유기로 고발당하는 것 아니냐, 가족이 마약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정치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어제 하루 114명이 새로 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늘어난 겁니다. 당국은 연휴 때의 검사량 감소 효과가 이제는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들어 6일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만에 세 자릿수로 올라갔습니다. 13일째 두 자릿수를 유지한 국내 발생 확진자 수도 전날보다 28명 늘어나며 100명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방역당국은 연휴 검사량 감소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확진자 수가 다소 증가했다며 하루 환자 발생 수보다는 전체적인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루하루의 확진자 수에 일희일비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어제 0시까지였던 기준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약간 감소되었던 검사량의 영향을 좀 받은 부분이 있고, 서울 영등포구 광진구 방문 판매와 관련해 지난 4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총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 부평구 온라인 투자회사에서 지난 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로 6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한글날을 앞두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방역수칙의 준수 책임을 보다 강조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과 제주를 포함한 5개 지자체 등에서 8건의 구상권 청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2,482명을 수사해 1,250명을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사람 가운데 집합금지 위반이 6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이 580명, 역학조사 방해 43명 순이었습니다. 특히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 판매 사업장과 관련해 경찰은 집합금지 명령 위반이나 미신고 영업 등으로 470명을 수사했고 189명을 기소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마을 전체가 격리된 전북 정읍 양지마을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열렸던 결혼 피로연에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나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한 전북 정읍 양지마을. 이곳에 사는 일가족 8명이 감염된 데 이어 주민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특히 전수조사로 확인된 주민 확진자 3명은 앞서 감염된 일가족 확진자들과 접촉이 거의 없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주민이 추석 연휴 전에 감염됐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거주지 마당에서 그 지인들을 좀 모시고 피로연을 가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26일 피로연이 열렸는데 참석자는 양지마을 주민 10여 명과 이웃마을 주민 20여 명 등 모두 40여 명입니다. 서울과 인천, 전남 광양 등지에서 온 참석자들도 있어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확진된 주민 수가 늘고 예상 감염 경로도 추가되면서 방역 경계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마을로 들어가는 출입로 5곳이 모두 이렇게 임시 초소로 통제됐습니다.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출입을 막으면서 불만을 표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먹을거리나 생필품은 지자체가 지원해준다지만 경제 활동을 하려면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우리도 어디 먹고 살 것이다 결정을 해준 거야. 그냥 가잖아 그냥. 나같이 개인사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추가 감염이 이어짐에 따라 방역당국은 마을에 대한 코호트, 즉 동일 집단 격리를 2주간 유지하고 역학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한글날을 앞두고 개천절 때처럼 도심 집회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의 금지 방침에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또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신규 확진이 세 자릿수로 올라가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11일까지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한 방역당국은 한글날 집회 자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번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 기간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대면으로 밀집하게 되는 집회 행사 등에 대해서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집회를 신고한 일부 단체는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광복절 집회를 이끌었던 8.15 비대위는 한글날에도 광화문 광장 일대에 1000명 규모 집회를 2건 신고했는데 경찰이 금지하자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금지 처분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집회결사의 자유뿐만 아니라 경찰 금지 통보로 헌법을 법률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면 이건 경찰 독재국가가 된 것이죠. 또 다른 단체는 개천절 집회는 막고 사람이 몰린 놀이공원은 그대로 뒀다며 경찰청장과 방역당국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개천절 집회 때 차벽으로 광화문 광장을 봉쇄했던 경찰은 한글날에도 차벽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벽이 과했다는 위헌 논란이 일자 경찰은 과거 헌재 판례와 현재 상황은 다르다며 적극 설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차벽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고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차벽이 위헌이다 이런 판례였습니다. 경찰 조치가 너무 과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려면 인력을 동원하는 대신 차벽으로 막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는 게 경찰 입장인데 여론조사에서도 방역을 위해 차벽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집회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한글날과 토요일에 서울 지역에 신고된 10명 이상 집회는 모두 50여 건에 이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허락되지 않아온 가수 유승준 씨.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올해 초에 최종 승소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후 유 씨가 다시 비자를 신청했지만 또다시 거부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현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네. 예. 자, 또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이유는 뭡니까? 네, 아시다시피 유승준 씨는요, 2015년에 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이후에 이 파기환송심을 거쳐서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대법원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LA 총영사관이 또다시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겁니다. 외교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지난 2002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에 유 씨가 국적을 바꾼 사실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또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는데요. 외교부가 다시 거부했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네, 물론 이 부분 좀 자세히 이해를 하시려면요. 당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시 대법원은요,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외교 당국이 당시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에 대해 심사하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서 적법한 절차를 생략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외교부는 이번에는 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며 사법부 판결에 어긋나는 처분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 다시 말해서 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 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주 LA 총영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법한 재량권을 행사한 결과 이번에 유 씨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라는 설명입니다. 예.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따져보지도 않고 거부했다와 이번엔 따져봤다. 그리고 거부한 거다.
이렇게 된 건데 네. 유승준 씨는 역시 이거 또 반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현재 이제 2차전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유 씨 측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건데요. 변호인단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헌법상 기본 원리인 비례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벌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둘러싼 논란과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열어주고 대중문화예술인이니까 대중의 판단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이제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열어주지 말자는 의견이 아직도 꽤나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쪽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법의 판단을 구했다니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군요. 예, 이현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낙태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형법 개정안에는 낙태죄 조항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만 낙태를 허용하는 요건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별다른 조건 없이 임신한 여성 스스로 낙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태아의 성별을 알아보거나 자아를 알 수 없는 시기라는 세계보건기구 등의 연구 결과를 참고해 기준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신 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등 기존에 허용되던 사례 외에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고려한 낙태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법으로 정한 상담 절차를 거친 뒤 24시간 숙려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낙태 관련 제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수술만 규정했던 임신 중절 방법에 약물 시술을 추가해 임신한 여성의 선택권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지정된 기관에서 임신 유지 여부를 상담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명시했습니다. 심신장애인은 법정 대리인 동의로,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 확인서 등으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었던 배우자 동의 요건도 삭제됐습니다. 다만 의사는 신념에 따라 임신 중절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죄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올해 말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은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헌재가 제시한 기간 내에 법 개정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번 입법안에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기자 낙태 찬반 양쪽에서 반발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낙태죄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낙태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가치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김다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난해 4월, 여성단체는 환호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다. 위헌 결정 환영한다. 낙태죄 폐지를 기대했던 여성계는 이번 개정안이 미흡하다며 비판했습니다. 낙태가 여전히 처벌받을 죄가 된다는 점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한 여성단체는 SNS에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라고 게시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마치 14주, 24주 이런 식으로 허용 범위를 굉장히 넓히고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오히려 세부적으로 낙태죄를 유지시키는 안이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낙태 자체를 반대했던 종교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정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부분 낙태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뤄지는 만큼 14주까지 낙태를 할 수 있게 하면 사실상 전면 허용과 다름없어진다는 겁니다. 사회 경제적 이유까지 낙태 가능 사유가 되면 사실상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사라진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고려나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4주 이내 낙태 허용은 대부분 낙태를 허용하기 때문에 15주에서 24주 이내 상담제 도입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의료계는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합니다. 인부 개인차가 있어 임신 주수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고 약물을 통한 낙태 허용이 오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부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각계 단체가 앞다퉈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 개정과 함께 낙태를 둘러싼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오늘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예상대로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과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특히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승배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최영일 평론가와 국정감사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과 공무원 피살 사건, 두 핵심 이슈가 겹친 국회 국방위원회는 시작부터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요구했던 증인이 모두 불발된 국민의힘은 이 상태로는 국감을 못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한 명도 지금 증인 참고인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과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 또 국방위원회의 모습인가? 더불어민주당은 그 문제는 계속 논의할 테니 무책임하게 의정활동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추미애 장관 건에 대해서는 바로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출석을 거부한 추 장관 아들 주치의에 대한 동행명령서 발부를 두고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기밀 유지에 이런 사항이라고 하면은 답변을 안 하면 될 것을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아니 증인 문제를 전체회의에서 각각을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내려요? 말도 안 되냐고요. 간사님끼리 협의하시라고 하고 진행하시죠. 외교통일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북한 피격에 사망한 공무원 친형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국감장에 출석을 해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도록 우리 위원회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사가 진행 중인데 만약에 그 친형께서 여기 오셔서 일방적으로 유족의 입장, 다시 말해서 월북이 아니라고 또 일방적으로 주장하신다면 국민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국감 거부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두 이슈를 둘러싼 충돌은 국감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네, 그러면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국감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법사위로 가볼까요? 네. 아마 제1야당은 국정감사만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벼르고 네네. 있었는데 증인 채택이 하나도 안 되니까 뭐 힘이 좀 너무 풀리는 네. 답답한 상황일 테고, 여당에서는 자기네가 고발해놓고 다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버렸는데 네. 오히려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쓸데없는 일을 그렇죠. 벌였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참 답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앵커님 말씀에 좀 반론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정감사만 기다린 게 아니고 이미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거기서, 추미애 장관은 다수 국회에 출석했잖아요. 예. 오늘 이제 야당 의원이 어떤 흥미로운 자료를 얘기했냐면 자, 이 그 추 장관이 보좌관을 시켜서 전화를 걸고 예. 외압을 군부대에 행사한 바가 없다. 이런 이제 거짓말을 무려 27번 했다. 27번. 예, 그럼 역으로 27번 이상을 야당 의원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어허. 국회에서 추미애 장관이 답변한 것만 27차례가 넘는 거예요. 예. 국정감사를 왜 기다립니까? 이미 다 따져 물었고 이 들을 답 다 들었고, 그리고 동부지검에서 왜 8개월째 수사를 지지부진하고 있느냐?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예. 무혐의 불기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추가 고발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예를 들면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도 청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부대를 용산으로 옮겨달라고 했다라는 이모 대령의 육성 증언도 야당 의원이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추가 고발을 해놓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문제의 제보자, 당직 사병인데 또 나도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아직 이 수사가 완전히 종결된 끝난 게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들을 국감에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증인을 하나도 지금 합의해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국감 못 치르겠다. 이게 지금 이제 야당의 입장이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는 것은
이것은 이제 나름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혜 문제가 있고 공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 중요하고 국회에서도 충분히 따져 물을 만한데 국감을 보이콧할 정도의 이슈가 되는 것인가? 그럼 나머지는 민생의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신중하게 야당이 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의 신변 문제에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면 물론 국감에서 야단칠 문제인데 국감은 그것만 따질 게 아니라 할 일이 좀 태산같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정책도 다르긴 다뤄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법사위를 먼저 가보자고 하셨는데요. 법사위 공수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당연. 7월 15일에 설치돼야 되는데 야당은 왜 위원 2명을 지금 추천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지금 나왔는데 이게 여러 가지 또 이제 아직 보완해야 할 문제들도 있어요. 그럼 국회 여야의 입장이 여기서 합의가 돼야 되는데 이런 논의는 지금 하나도 첫날 보도되지 않고 그러면 법사위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만을 다루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더 비중 있는 문제들을 우선 논의하고 이 문제도 이제 같이 다룰 수 있다면 다뤄야 할 것인데 너무 좀 핵심 쟁점으로 부각돼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격전지인 외교통일위원회로 가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성 장관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계속 호되게 이제 코너에 셈입니다. 몰리고 있는데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 미국 출국이 이제 도마에 올랐습니다. 잠깐 그 장면을 보고 오시죠. 장관님께서는 배우자분이 해외 출국 여행이 오래전에 계획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릴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오래전에 계획됐으면 이미 오래전에 이 상황이 이러니까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만료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만료를 했는데 실패한 건가요? 예, 제가 그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고요. 특히 우리 국민들께서 이 굉장히 그 코로나19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이 위축이 되신 그 어려운 심리를 갖고 계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뉘앙스가 묘합니다. 말린다고 해서 말려질 사람이 아니라는 걸 뒤집으면 남편 되는 분이 장관한테 뭐 청탁이나 이런 건 일체 못하겠습니다. 저 부부 사이에서는. 그죠? 이것은 서로 딱 손을 긋고 있군요. 이게 4년 전에 강경화 장관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초대 외교부 장관이자 교체 없이 계속 가고 있는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사청문회 때 재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뭔가 좀 불법 시설물을 바닷가에 보유하고 있다. 그게 나중에 좀 호화별장처럼 보도가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땅을 사서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자 이제 바다를 좀 보고 싶다라는 일종의 사설 캠핑장 같은 거였어요. 별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강경화 장관 후보자가 자 우리 부부는 재산을 독립 관리한다. 나는 친정만 챙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 주부들의 상당히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은 남편이 챙기고 나는 친정을 챙겨왔다. 그 생계 문제를 내가 해결해 왔다. 그래서 사실은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소녀가장 아니냐 이런 표현도 당시 등장했었는데 이번에도 남편의 삶은 남편의 삶, 본인의 삶은 본인의 삶. 사실은 유엔에 상당히 오랫동안 파견돼 있으면서 이 부부와 또 아이들은 이렇게 국내와 해외 생활을 이렇게 병행하게 되잖아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텐데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이 남편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고 이게 관광 차원의 외유라기보다는 또 이 60대 후반으로 접어들어서 내 인생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돛 요트입니다. 파워 요트, 엔진으로 가는 호화 유람선이 아니고요. 그 작은 한 1억 내외의 중고 요트를 사서 항해술을 직접 배우고 그래서 내가 이 세계의 바다를 좀 누벼보고 싶다라는 인생 마지막 버킷리스트인 셈인데 그거를 부인이 뜯어 말린다고 안 갈 것이냐. 사실은 지금 이태규 의원이 질문했는데 답변에는 모두 다 같이 폭소를 터뜨리죠. 이 나훈아 씨 노래인데요. 김광석 씨 노래를 리메이크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60대 노부부인데 과연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겠는가? 또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겠는가? 이건 뭐 다 우리 가정사를 돌아보면 이해되는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교부 입장에서는 여행 자제를 권고했는데 맞습니다. 긴급한 공무라든가 물론 어떤
기업을 하는 분들의 비즈니스 같으면 네. 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네. 자제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네. 책임자의 남편이라면 이 문제하고 네. 거기에 이제 요트자가 붙으니까 맞습니다. 요트를 사러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요트 협회 관련자가 또 직접 이야기를 인터뷰를 하기도 했더군요. 이거 전혀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호화 요트가 아니다. 이 세일링 요트라고 세일링 부르는데요. 요트. 그러면은 예. 이제 뭐 선실이라든가 동력 보트 이런 게 이제 모터보트 이런 게 아닌 거죠.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해술, 돛을 알겠습니다. 이용해서 바람으로 가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경화 장관의 사과는 의미가 있다. 뭐냐면 저는 이 한 사람이 이 여행은 내 삶에서 매우 중요한 예. 방점이다라고 한다면 괜찮은데, 예. 그리고 외교부 장관의 부분이 되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는 송구하죠. 예. 국민들께 정말 이 신심 어린 사과를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예. 상황이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성길 북한 전 네. 이탈리아 대사 대리입니다. 대사가 갑자기 이제 뭐 압박을 받아가지고 자리를 추방됐죠. 비웠기 때문에 예. 여지껏 우리 국내로 들어와 있었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네. 제3국으로 가 있겠지라고 예. 했는 건데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몰랐다. 당국자들도 네. 하는 분 도대체 어디까지 알아야 되고 어디까지 몰라야 되는 건지 여기서 좀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 어떤 기관의 구조를 보면 국가정보원이 가장 이제 크게 개입을 했을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북한 외교관의 망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외교부도 역할을 했을 텐데 국정원은 정보위는 뭐 이달 말에 열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를 봐야 되지만 국정원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외교부는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외교부도 나름 필요한 역할을 다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도를 보고 나 자신도 놀랐다. 왜 이 표현이 나왔냐면 야당에서는 지금 전략적으로 정략적으로 이 사안을 지금 여당에서 흘린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을 키우고 있는 건 또 야당이에요. 국감장을 통해서.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이게 가족사의 문제가 미성년 딸은 북으로 송환이 돼 있는 상황이고 예. 부부만 이 망명을 했는데 처음엔 미국으로 가는 줄 알았다가 미국,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망명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해 7월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1년여를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 1년 지나서 알려진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이것은 신변 보호 차원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어야 하는 것인데 우선 이제 보도에 문제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여야가 모두 이것은 이제 그 어떤 가족의 남북의 이산가족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생이별 상황을 감안해서 상당히 좀 보완을 유지해 줘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 본인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추정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또 남북 관계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이건 잘 좀 봉합을 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방위가 또 문제인데 공무원 이제 피살 사건을 놓고 네. 유족인 이대진 씨죠. 그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이제 고성까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네. 그 장면 한번 좀 보시죠. 네. 지금 공무원 피살 사건 문제도 지금 그 아들의 이 손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구구절절한 편지를 통해서 억울한 아버지의 누명을 좀 벗겨달라고 하는데 한 명도 지금 정인 참고인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한미 간 공동 첩보 자산인 SI에 대해서 노출을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속시원이 답을 못 들으실 거 아닙니까? 자, 이걸 어떻게 네.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아까 김영호 의원이 이제 앞에 리포트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예. 유가족의 입장이 국감장에서 너무 부각이 되다 보면 국감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유가족의 입장에 좀 경도가 돼서 예. 팩트보다는 유가족은 안타깝고 억울하죠. 전 저 심정은 100번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것이 팩트는 무엇이냐. 자진월북 시도가 있었는가 아니면 북한군과 조우를 해서 예. 생존하고자 월북 의사를 억지로 이야기를 한 건가 혹은 표류한 건가 지금 뭐 하나 확정된 게 없고 대부분의 이 중요한 퍼즐의 조각들은 북한이 공개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국감장에서 이 다 맞춰지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다가 자칫 팩트와 다르게 예. 지금 여론이 흘러가는 것도 부담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 762 하라 그렇죠. 하고 지시했다. 예. 사살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게 소총의 구경을 이제 언급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사살 지시 아니냐. 근데 이런 게 다 이제 특별 취급해야 되는 감청 관련 정보들, 네. SI, 스페셜 인텔리전스인데요.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국회의원들이 흘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군 입장에서는 첩보 자산이 다 북측에 노출이 되게 된 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결국은 그 이재진 씨를 불러와서 증인 이제 이 발언을 하게 되면 예.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노출돼서는 안 될 첩보 정보들이 제공되고, 왜냐하면 이 이재진 씨의 주장이 군 당국이 사실을 밝혀란데 이 사실을 밝히는 경우에 지금까지 시간이 끌리고 있는 게 첩보 자산의 노출이 불가피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계속 그동안 이 여당의 주장은 국방위에서 또 이 정보위에서 예. 비공개로 계속 다뤄나가자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국감장에서 또 공개하고 싶은 것이 야당의 입장. 결국은 이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피격 사살을 정부가 막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예. 거기 때문에 이 공방은 전 치열하게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예. 진작에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 못했는데에 이제 애매하게 걸려 있는 게 네. 자진 월북이냐 맞습니다. 아니냐의 이제 문제입니다. 네. 서 국방부 장관은 맨 처음에 보고받을 당시의 네네. 상황으로는 월북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네. 그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하고 이제 달라지는 거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냐면 이제 이 첩보 자원들을 정보들을 재구성을 하면서 모아 나갔는데 예를 들면 그 피격이 있었던 다음 날 새벽 1시에 예. NSC가 모이잖아요. 이 야당은 여기에 대통령이 왜 참석하지 않았느냐, 왜 그때 즉각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사실 그때는 이제 대책 논의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또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 회의에서조차 팩트를 확정짓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군이 이제 제공하는 정보들을 모아 나가고 추론을 예. 이제 만들어 나가던 과정이다. 회의 성격에 대한 이제 시각이 여야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당일날은 자신이 혹시 월북 가능성은 없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관계자는 그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얘기해서 통신 자료를 보지 않고 그 다음에 통신 자료 내에서 북한에서 월북 의사를 전했다. 그런데 사살하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가 오간 정황을 시간차를 두고 분석한 거기 때문에 예. 서욱 장관의 이야기는 끝까지 몰랐다는 건 아니고 첫날은 몰랐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제 가장 이제 신경이 쓰였던 부분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네. 이런저런 정책들을 제대로 점검해 낼까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역시 코로나19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든 좀 풀어보려고 무슨 네. 애를 썼을까, 어떻게 또 애를 그렇죠. 쓸 건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이번 국정감사가 그런 정책들을 다 짚어낼지는 조금 기대가 난망이긴 한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군요. 한 가지를 보면요, 이 지금 증인 논란, 증인 싸움을 여야가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의석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증인 소관 상임의 증인 채택은 간사간 합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의석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필요성에 대한 합의인데 지금 이 비대면 상황 때문에 50명 이상 모이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 관료들 이 증인이 많이 줄었어요. 전 증인 없는 국감이 오히려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 차분하게 진행될 수 있고 야당 의원이든 여당 의원이든 주장하는 바를 데이터로 예. 자료와 증거로 이야기하는 국감도 예.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영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이 현재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세계 여러 국가들이 줄줄이 하향 평가를 받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대외 건전성을 재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세계 3대 국제 신용평가사로 꼽히는 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을 발표했습니다. 자체 기준으로 네 번째 높은 AA- 등급과 함께 이 같은 평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란 전망을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닥치기 전 지난 2월 초에 내놓은 평가와 비교해 등급과 전망 모두 현재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피치는 코로나19 확산이 부담이지만 효과적인 정책 대응으로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가 양호한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올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은 사상 최다 수준인 107개국의 신용등급과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들어 영국과 캐나다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내려갔고 미국과 일본의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 전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새 신용평가회사 모두에서 코로나 이전의 신용등급과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 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의 충분한 외환 보유액이라든가 경상수지 흑자 등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그 탄탄함, 그런 대외 건전성이 같이 고려가 됐다. 이 세 가지. 하지만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고령화로 재정 지출 압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부채 수준이 높아지면서 재정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 겁니다. 또 최근 급증하는 가계 부채 역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관련 대응도 시급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일제히 등장한 뉴스인데 한번 보시죠. 코로나19에 가장 안전한 나라는 독일, 한국은 3위입니다. 특히 한국은 긴급 사태 대비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곳으로 평가됐다. 이 소식을 들으시고 우리가 1등일 줄 알았는데 우리가 1등이 아니네. 아마 이런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한번 순위를 볼까요? 독일 1위, 뉴질랜드, 한국이고 스위스, 일본 간 다음에 중국은 7위입니다. 54위 프랑스, 55위가 미국입니다. 9월 초에도 홍콩 ATKG 이 그룹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안전국가로는 3위였습니다. 포브스 선정 코로나19 안전국가 6월 처음에 우리는 10위였는데 9월 달에는 7단계 뛰어서 3위가 됐던 거죠. 미국은 이때도 55위, 일본은 이때도 또 5위였습니다. 일본이 5위, 그것도 좀 갸우뚱할 순위인데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 따져보는 항목은 무려 140여 개에 이릅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감염자, 사망자 수 물론 중요하죠. 정치적으로 얼마나 잘 끌고 가나, 그다음에 바로 경제가 회복되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방역 봉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이는지, 지방 중앙이 얼마나 협력을 잘하는지, 그리고 역시 검진 체계나 의료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국가의 대응 능력을 총체적으로 판단해서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3번의 보고서에서 드러난 핵심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나라마다 백신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실한 치료제가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방역 조치는 다 비슷합니다. 마스크 잘 쓰고 거리 두기 확실히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문제는 신속한 대응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방역 당국이 뭔가 조치를 했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뜨거운 반응을 보이면서 협조해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묘하게도 일치하는 건 독일도 85%가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바로 따른다라고 대답했고, 우리나라도 점수화했을 때 85점 정도 방역 당국을 신뢰한다고 점수가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방역의 데이터를 이해하고 그걸 국민들한테 설득시키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의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화학 박사, 과학자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하고 부동산 사업가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확 차이가 나는 거죠. 정부가 방역의 길을 터 나가지만 방역은 결국 이렇게 국민의 손에 달린 것 같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2813님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자릿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직 2자릿수라 하더라도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해주셨고요. 예,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요. 1370님, 코로나로 많은 국민이 힘들게 살아가는데 국회에서는 여전히 싸움만 하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가 신용 등급이 다른 나라들이 줄줄이 내려가는데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9330님이 만약 우리 정치권에 대한 신용 등급을 매긴다면 AA-가 아니라 F가 나오는 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존박의 네 생각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차가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할로윈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겠고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네, 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분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에게 물들어 화초에 꽃이 피어 네 생각이 나 예쁜 걸 볼 때마다 네 생각